마지막 테마가 101페이지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제도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제도의 의의를 잠깐 읽어볼게요. 1번에 저당권을 찾으셨나요? 저당권을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권의 유동화. 자, 지금부터 저당권의 유동화, 대출 채권의 유동화, 대출의 유동화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다 똑같으니까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한다.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다시 팔아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있죠. 다시 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것을요, 이거를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단히 논리 좀 알아볼게요. 이거를요,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보기에 약간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있는데, 자, 신한은행이 주택 소비자한테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를요, 주택 소비자 해줄게요. 얘들한테 돈을 딱 빌려주죠. 이렇게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두 가지 권리.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당연히 돈 빌려줬으니까 원금이자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를요, 원리금 수취권이라 할게요. 원리금 수취권. 요거는 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채권.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돈을 못 갚는다, 안 갚는다 그럴 경우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죠. 요거 팔아서 이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요 저당권 해줍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저당권. 네, 이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 팔아서 회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물권 해주는 겁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물권.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한은행 그 왕숙 지점에서 그 입점했다고 치자. 왕숙 지점에서 예금을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지어지죠. 그죠? 한 5천 명이 와서 서로 막 빌리려고 하는데, 어쨌건 한 1억씩 한 100명한테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뭐 1억씩 예금하고 3억씩 예금하고 이러진 않죠. 33,200원 이렇게 예금할 거 아닙니까? 28,000원 이렇게 예금하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모아서 100억만 들어서 한 방에 그냥 대출을 해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맨날 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와서 서로 막 돈 빌려달라고 난리인데, 돈 있어야 뭐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물어봤더니 걔들도 똑 떨어졌답니다. 걔들도 담보대출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금융기관과 사이에 돈이 급하면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도 공짜로 빌려요? 대가를 줘요? 초단기적으로 하더라도 돈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죠? 돈 안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 이때 초단기적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빌려주는 금리를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콜금, 요것도 금융당국에서 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정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콜금리가 얼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야 돼요. 어쨌거나 이제 신한은행이 중요한 거는 돈이 똑 떨어졌다는 얘기죠.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딱 볼게요. 여기 딱 하니 이렇게, 여기는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한 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보통 이제 거래 단위가 보통 이제 몇백억, 작게는, 크게는요, 몇천억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이제 투자하기는 좀 힘듭니다. 개인이 뭐 재벌 아니면 투자하기 힘들어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누가요? 기관 투자. 그래서 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이제 돈 긁어 모아서 펀딩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얼마든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팔아보자.
어디 갔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만약에 애들이 이게 사줄 수만 있다면 자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아유, 아까도 안 말리더니 또 안 말리거네. 뭐 무슨 하루 종일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말리고 하세요. 그래서도. 이거 아주 괜찮네요. 이거 계산상 무한대로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계산상.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서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서 돈 빌려달라는데 무슨 수로 예금 받아서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걸요,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다. 아니면요, 저당권의 유동화제도, 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똑같아요.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한번 빌려주면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권리 아닙니까? 채권. 이걸 누구한테 팔으면 바로 돈 대야 한대요? 안 돼? 어쨌거나 부동산은 안 되지만 아예 한번 빌려주면 20년, 30년에서 받을 채권 아닙니까? 이걸 누구한테 팔으면 바로 돈 대야 한대요? 바로 돈 되잖아요. 이거를 당장 현금화시킨 거. 장기간에 걸쳐 받을 채권을 당장 현금화시킨다. 이걸요, 유동화시킨다. 해줍니다.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강한 뭘로 바꾸라고요?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요, 유동화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사줘야 되는 게 관건 아닙니까?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신한은행이 나예요, 나. 신한은행이 납니다. 내가 얘한테 이제 돈 빌려줬죠?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수권 저당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 권리를 얘한테 팔아치우고 나는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치우고 어떡하고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왜냐하면 얘랑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기다가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들어온 돈만 전담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죠?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전달해줘요. 뭘 뜯고 넘겨요? 뭘 뜯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삥이라 하는 거. 삥 뜯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삥 좀 뜯어봤나요? 학교 다닐 때 껌 좀 식으면서 동네 애들 양아치처럼, 삥 뜯는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삥 뜯고 넘겨야지. 애들도 뭐 남는 게 있어. 이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팝니까?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기는데, 이자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이 생긴다면 이런 일 하려고 할 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막 수천 건씩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걸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저당권도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문제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7천만 원 빌려줬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들어오면 뭐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창문만 열으니까 그 앞에 장례식장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장례. 병원마다 대형 병원은 장례식장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아침마다 창문을 쫙 열면요,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물론 사람이야 뭐 언젠가는 죽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이제 죽은 모습보다는 이제 활달한 모습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자, 생각해봐. 아침마다 이제 햇빛을 보려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시체가 누워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라고요? 누워서. 그러면 사람들 이 집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으면 담보 가치는 뚝뚝 떨어지죠? 거기다가, 아침부터 이제 계속, 시체만 보니까 재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됐지만,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회사 잘렸어요. 그래서 회사 잘리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돈을 벌어야 뭐 갚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보 가치는 폭락했고 회사는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까 못 갚아요? 갚아요? 못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 갚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담보 잡은 거 팔아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그 경매 처분한다 집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직접 팔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돈 빌려준 자도 있고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빌려준 것도 있는데 지들 혼자서 쏙 딱 팔아서 지 혼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법원에다가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경매 처분한다 집니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 가장 돈을 많이 써낸 자이죠. 고자한테 파는 겁니다. 팔아갖고 이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돈을 딱 모아갖고 법정 순서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요 경매 처분한다 집니다. 뭘 한다고요? 경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치자. 그래서 어쨌거나 경매 처분했더니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담보 가치가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저당권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결국 담보대출 해준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들어왔죠? 3천만 원 넘겨주면 되죠? 다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이것도? 얘도 뭐, 그 중간에 서서 이제 삥이라도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삥 뜯고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이 채권을 뭐하러 삽니까? 뭐, 다른 거 투자할 데 없어서 이런 거 투자합니까? 그죠? 주식 투자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잖아요? 뭐하러,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리고 뜯길 염려도 있고 하니까 거의 안 팔렸다닙니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그 IMF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인데 나중에 이제 IMF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은 IMF가 터지면서 한보철강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자, 무너지니까 그 하청업자한테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쇄부도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건설 경기도 아주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아주 뚝 끊기고 그리고 건설업자는요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그리고 주가는 500선이 무너져서 경기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하든 이 경기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일단 주택 경기라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뭘 살리겠다고요? 주택 경기.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무슨 회사라고요? 코모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자, 이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코모코였는데 지금 뭘 바뀌었다고요? 주택금융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뭘 살리겠다고요? 주택 경기만 살아난다면 파급적으로 다른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 이렇게 하자. 니네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우리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자금 이쪽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도 팔 수 있으니까 들어오죠. 그럼 이걸 계속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계속 아까처럼 수천 명까지만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 아닙니까? 뭐 계속 세금만 갖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금 갖다 합니까? 그래서 자, 이 돈을 마련하려고, 이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얘네들이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유가증권이 아까 얘기한 채권이죠. 채권의 형태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짜리 이렇게 쪼개서 이제 발행한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액면가 1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나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모기지라는 게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자, 모기지 백 하면 요걸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라고 해서 이걸요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당 담보증권. 그죠? 근데 요거는 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급보증해 주겠다.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자, 신한은행이 납니다.
신한은행이, 나 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신한은행이 납니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권리가 증권화 시켜서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증권화 돼서 얘한테 가 있는 겁니다. 뭐 얘가 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처럼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없고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삥을 뜯고 넘겨주면 되죠? 얘는 삥 뜯은 상태에서의 발행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삥 뜯고서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자, 7천만 원 빌려줬는데 돈 안 갚는 바람에 경매 처분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래서 삥 뜯고 넘겨줬겠죠? 그리고 삥 뜯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 해주겠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막.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그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 되는 게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요게 바로 MBS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급기야는 1억도 안 되는 게 거의 막 15억, 20억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잠만 자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가 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요건 이제 실패했지만 직접 파는 거는 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사니까. 이렇게 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시장, 이걸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저당 시장. 그리고 요거를요, 1차 대출기관. 1차 시장의 대출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를요, 2차 시장의 대출기관이다. 금융공사를요, 2차 대출기관. 기억하세요? 2차.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저당시장의 구조가 있네요. 1번 보겠습니다. 1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해주는 1차 대출기관, 신한은행 이런 거와 이루어진 시장을요 1차 저당시장. 자, 보세요. 저당대부, 대부가 대출이라고 했죠.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은행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시장 있죠. 이걸요 1차 저당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얘네들은 돈을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채권, 저당금 받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면 은행의 주 목적이 뭐예요? 아,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돈을 빌려줬으면 원리금, 채권, 저당금 생기죠? 그죠? 이 권리 갖고 있으면 이자 계속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는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팔아요? 팔지만 안 팔아도 상관없는 거다. 은행 마음이지 뭐. 다만 대출 자금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번 읽어볼게요. 1차 대출기관들은 신한은행은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산의 집합의 일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리를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자금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대출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번에 2차 저당 시장 알아볼게요. 자, 1번에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설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합니다. 2번에 볼게요. 1차 대출기관들은 요걸 1차 대출기관이다. 1차 대출기관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자, 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을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들어오죠?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네,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2차 저당시장은
자, 그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다.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아, 여기서 얘도 여기 가서 빌렸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직원 알 거 아닙니까? 그 아까 안경 끼고 어떻게 생겼다고요? 날카롭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걔 알 거 아닙니까? 걔한테 빌렸잖아요. 걔 뭐 걔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죠? 근데 자, 얘랑 얘는 알아요, 몰라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뭐 넘겼다는 거 알 수 있지만 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얘는 여기다 돈 갚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돈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갚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얘와 얘도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몰라요. 얘는 그냥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돈만 갚으면 되는 거고, 안 갚으면 이것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 시장이죠. 이 시장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5번. 자, 2차 대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공사도 마찬가지로, 그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있잖아요. 돈 주고 샀죠? 이 권리를. 그러면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길 거 아닙니까?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대출, 여기다 이제 공급할 자원이 부족하면, 요거 팔아서, MBS 형태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거죠. 무조건 팔아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팔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5번에 2차 대출 기관들도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저당 패키지를, 그러니까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구입한 원리금권 저당권이죠. 비슷한 것들을 꾸러미로 만든 겁니다. 2천억, 3천억 정도 끌어모아서 받을 돈,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저당 패키지라는 겁니다. 저당 패키지. 우리 여행 가면은, 패키지 여행이 있죠. 패키지 여행 가면은 걔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여행 묶음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여기저기서 구입한 원리금 주권과 저당권이죠. 요걸 이제 500억이면 500억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요, 투자자에게 팔기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제도가 이제 성공하려면 자, 일단은 이 기관 투자자에게 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가장 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클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어떤요? 위험. 근데 지급 보증 해준다고 했으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공채 이자율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 그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한 3%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결국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빌려준 금리가 예를 들어서 6%라고 치자. 6% 치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넘겨줄 때 삥을 뜯고 넘겨, 안 넘겨? 삥을 넘기니까 한 0.3% 뜯었으니까 5.7%를 넘기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도 MBS 발행 금리를 정할 때 삥을 뜯고 발행 금리 정합니다. 결국은 0.4% 정도 뜯었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은요 5.3%죠. 5.3% 정도 가진 거 아닙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다. 어쨌거나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MBS를 얘가 사줘야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기대치가 요구수익보다 커야 되겠죠? 그때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위험은 커요, 작아요? 상당히 작으면서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정리하는 게 뭐예요? 유동화 제도입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약간 어려운 게 나중에 이제 MBS의 종류 같은 것도 공부할 겁니다.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공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지금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세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05페이지 보시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에 뭐가 있냐면, 자, 지분금융 중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이드, 뭐 한 페이지 넘기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간단히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간단히 흐름만 좀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큰 틀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투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게 믿고 탁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믿고 어떻게 맡긴다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한다. 이때 이제, 이렇게, 자,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기는 걸요. 부동산 신탁이다. 나중에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내 부동산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탁회사에 이걸요. 관리 신탁 해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도 있어요. 내가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본 적이 없어갖고 사기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분을 좀 잘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처분 신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갖고 있는데, 평생을 농사만 짓다 보니까 건물 같은 거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죠? 근데 어느 날 내 땅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나도 건물 지어서 한번 분양도 해보고, 임대도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 없어요? 한 번도 하는 것도 없는 거니까, 잘 모르니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토지 신탁 혹은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신탁회사한테 가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수익증권을 줍니다. 수익증권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또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요, 담보신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담보신탁. 이렇게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중개활동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담보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권리관계가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믿고 맡기는 걸요, 부동산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돈을 맡기면서 내 돈 좀 불려주세요 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전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돈을 갖다가.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거를 투자 신탁이다 해줍니다. 무슨 신탁이라고요? 투자 신탁이다. 자,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 맡기는 걸요, 투자 신탁이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뭐 간단히 언급할 거고, 지금 요걸 공부해 보는 겁니다. 투자 신탁. 자, 투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investment 해줍니다. investment.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탁을요, trust 해줄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요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 에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투자신탁 이런 게 투자신탁사다. 줄여서요, 투신사 해줍니다. 줄여서 투신사다. 이거는요, 요거를요, 투신사라는데, 우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거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긁어 모은 것보다 얘들이 이제 갖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성한 자금을 얘들 말로는 펀드라는 겁니다. 얘들 말로는 뭐라고요? 펀드. 이렇게 해서 긁어 모으는 걸 펀딩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뭘 한다고요? 펀딩한.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그래서 막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문제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한테 돌려줄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집니다. 막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얘들한테 돌려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거의 못 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쫓아갈 거 아닙니까? 야, 이때 투신사 사장 나와. 내 돈 돌려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줍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한테 믿고 맡기라고 했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친구놈은 허구한 나 주식 투자하는 투자 귀재입니다. 귀재. 요놈한테 내가 돈을 1,000만 원 맡길 수 있는 거죠.
요놈이 투자를 잘하면 내가 큰 돈 가져가지만, 요게 뺀지거리다가 그냥 주식이 폭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친구 쫓아가서 내 돈 돌려줘! 하면 걔가 돌려줘요? 그러니까 친구놈이 그럴 겁니다. 야, 임마, 누가 나보고 너 맡기라고 했냐, 나오고 하니까,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줘요? 물론,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지만, 그건 거의 뭐 투자 신탁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뭐 거의 예금 성격에 있는 거지, 이거는 뭐 투자 신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럼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막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들은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이라든가 은, 뭐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요, 그 달러라든가 엔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외국에 있는 잘 나가는 가수를 초빙해서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공연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할 거면 이걸 긁어 모아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대박 났다. 그럴 경우는 큰 돈을 벌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연이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거의 안 오고, 그죠? 10명 데리고 공연했다 그러면 쪽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한테 돌릴 돈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전부 다 간접 투자한다.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요, 간접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반드시 뭐 주식이나 이런 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냐면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일단은 real estate 해줍니다. 부동산을 영어로 뭐라고요? real esta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al estate. 이렇게. 이걸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그래서 그래서 줄여서 이제 RE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RE.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가냐면 가끔 이제 뉴스에 자, 고종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주택 경기가 어떠냐 이렇게 막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밑에 보면 RE 멤버스 이렇게 나옵니다. RE 멤버스. 이게 뭐냐면, 강남 쪽에 가면 중개업소를 법인 형태로 운영합니다. 법인 형태로 해서 빌딩 같은 거 막 매매합니다. 거기 이제 중개하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거의 RE 멤버스. 아니면 RE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요. 법인들입니다, 법인. 중개 법인들이에요, 중개 법인들. 아니면 컨설턴트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RE 하면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산을 영어로 RE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랑 묶어볼게요. 묶으면 REITS 이렇게 해주면요. rich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리츠. 요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서 하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 생긴 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리츠 따집니다. 리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리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 투자하는 걸 공부해 보는 겁니다. 여기 투자하는 거 공부해 보는데, 이거는 점점점점. 자, 요것도 점점점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신탁형 해줍니다. 신탁형은 우리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요, 신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탁형. 그러면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얘네들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믿고 맡겼다는 형태, 위탁형이라는 겁니다. 자, 믿고 맡긴 자를요, 위탁자 해줍니다. 나중에 할게요. 믿고 맡은 자를요, 수탁자 해줍니다. 믿고 맡긴 자를요, 위탁자. 믿고 맡은 자를요, 수탁자.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아니 여기다 미래에셋에 돈을 투자했죠? 그럼 수익증권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위탁형 수익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는 지위가 뭐냐면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뭐냐면 돈을 믿고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믿고 맡겼어요. 얘네들 믿고 맡은 자. 얘는요, 맡긴 자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한 걸요, 신탁형 리츠라는 겁니다.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면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요거는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요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개방형이 뭐냐면 돈을 내가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돈이 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가 수술하려면 돈이 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증거 들고 가서 여기 쫓아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이거를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방형.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물론 뭐 기한의 이익 이런 거 상실할 수도 있지만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위탁자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위탁자니까 주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요거는 어떤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어떤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요 법.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할 건데, 요걸 회사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회사형. 자, 이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어떻게 팔았냐면 외상으로 물건 팔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했더니 얘가 어음을 써주겠답니다. 어음이라는 게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어떤 증빙입니다. 유가증권인데, 요거는 수표하고 다른 게, 요거는 지도 나중에 연쇄부도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못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B는 C한테 막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외상으로 파니까 돈 받을 권리 있는 거죠. 네, C는요, 대기업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을 권리 있어 없어요?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줄줄이 여러 회사가 막 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그죠? 쌍방울, 혜태, 산미, 진도, 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신, 공영, 뉴코아 할 것 없이 막 기아자동차 할 것 없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하청업체가 5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아자동차가 무너지니까 이 줄돈이 있어 없어요? 줄돈 없잖아요. 요건 또 줄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지도 회수 못하니까 줄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연쇄부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부도라고요? 연쇄부도. 그리고 얘네들은 은행에서 거의 상당 부분을 돈 빌려서 이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을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고, 은행은 우리 같은 가계로부터 소비의 주체를 가계라는 겁니다.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가계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줄 판이 된 거 아닙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준 게 미국의 이제 경제 대공황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여러 가지 IMF로 또 굴욕적으로 돈도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채도 이제 돌려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는데,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본사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50층짜리, 30층,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걸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은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 들어오고 망하지도 않죠? 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본사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무슨 4개 층이면 충분하지. 무슨 과시적으로, 무슨 20층, 30층 뭐가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물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는 돈 들어오죠? 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연쇄부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잖아요. 무슨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건물 뭐하러 삽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2001년서부터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거를 제정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같은 돈을 각출해갖고 무너지려고 하는 회사들 있죠? 이거 나중에 이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입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착착 막아나갈 수 있죠.
은행 돈도 막아나갈 수 있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죠. 요거를요 부동산 투자회사 해줍니다. 부동산 무슨 회사라고요?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은 요게 다시 할게요. 요게 이제 자 회사형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회사형 리츠 해줍니다. 회사형 리츠다 이렇게. 근데 얘들하고 어떤 형태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폐쇄형이 뭐냐면 자 돈을 투자했죠. 요 회사한테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급합니다. 급해갖고 돈 들고 왔죠. 이거 증권 들고 와서 얘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얘가 싫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투자자가 돈 달라고 해도 돌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큰일 났네. 투자한 사람은 돈이 급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요거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주주. 자, 그러니까 요 주식들은 전부 다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상장이라는 게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급하면 회사 가서 아쉽게 돈 달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죠? 주식 팔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훨씬 낫죠? 훨씬. 보다 자금을 다 잘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얘네들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주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걸요 경영권 행사 가능하다 이겁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경영권.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요 무슨 법이라고요? 2001년서부터 제정된 2001년서부터 제정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되게 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 회사다. 이거 엉망이네 이거.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을 갖추면 돼요. 무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다 해서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업계 1위가 뭐냐면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회사 이름이에요. 무슨 회사라고요? 코람코 자산신탁. 이게 이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요 회사의 이 시장점의 1위가 어디라고요? 코람코 자산신탁 이됩니다. 얘네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히 돈을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긁어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자 근데 이 코람코 자산신탁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옛날에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이런 데 있었습니다. 얘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뭐가요?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얘들이 IMF 때 부실의 극치를 달리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대는 은행입니다. 다른 그 당시에 이제 제일은행이라든가 조흥은행 같은 거 있죠? 이런 은행은 그래도 다른 데 매각이나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아주 그냥 부실해서 어디 팔리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은행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은행이 바뀌었지. 지금까지도 못 팔았습니다, 이 은행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인수했어요. 다 막아줬던 겁니다. 예금자 돈을 다 막아주고서 지금까지도 팔으려고 하다 못 파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60%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은행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은 이렇게 우리는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니네들은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이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스페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얘들은 거의 다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떤 나라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 어렵나요? 그냥 느낌으로. 어떤 형태로라고요? 서류상으로.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이거는요, 얘들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그죠? 얘가 만든 회사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고 독립채산제.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여기다가 그럼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자, 배당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 엉뚱한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코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서 코람코 자산 신탁 이렇게 딱 치면은 거의 리츠가 쭉 나올 겁니다. 리츠 한 51개 정도의 리츠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 SPC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이 코크랩 1호입니다. 코크랩 1호예요. 여기 이제 이 IMF가 이제 시작되면 2년 정도 있다가 2, 3년 있다가 이제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은 겁니다. 그 모아서 자, 이 당시에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장교동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화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한화 본사 건물하고 대한생명 빌딩이죠. 요거를 2,300억 정도에 조달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한화 본사 건물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에 파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남긴 거죠. 그래서 연평균 배당률이 거의 40%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떼돈 버는 겁니다. 떼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처음에 이런 게 잘 돼야 사람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배당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SPC라는 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서류상 회사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크랩 회사 이름이에요. 코리아 어쩌고 한 겁니다. 또 코리아 어쩌고 앞자리, 요즘에 앞자리 따는 거 아닙니까? 앞자리 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MG 하면 뭐예요? MG. 앞자리 따서 MG. 어떻게 하세요? 마을 금고 아닙니까? 마을 금고. 그잖아요. 마을. TB가 뭐예요? TB가? 동부화재, 동부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죠? CH 하면 뭐예요? 요거 아주, 요 CH를 몰라요? 아주 잘했어요. 띵동네. 네. 철희 아닙니까? 제 이름 알고는 있나요, 근데? 네, 철이 아닙니까, 철이. 자, 요즘 앞자리 따는 게 유행 아닙니까? 앞자리 따면 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딱, 그죠? 영어로 자꾸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코크랩 이제 8호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 당시가 2006년도경인데, 이 당시에 최고의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딩.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도 막 여기 와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때의 최고의 투자처가 어디라고요? 오피스텔 빌딩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특히. 복층형, 이런 게 막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요거는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이에요, 일반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그 종로에 있는 G타워하고, G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타워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투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51개 정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부는 이제 이런 건 다 청산이 된 겁니다. 부동산 팔았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 청산했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한 35개 정도 돼요. 더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회사 이름을 붙여볼게요. 회사 이름. 자, 요 코크랩 1호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그래서 요게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나온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줘요. 근데 이제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크랩 8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위탁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일반 부동산. 근데 요 두 놈은, 자,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 존재해요. 명목회사다 해줍니다. 명목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회계 처리만 하는 거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데, 이것들은 자산관리회사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들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지들이. 자,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관리 리츠도 인정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라는 것도 뭐냐면, 종업원을 직접 지들이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거 있죠? 요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요거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실체가 있는. 종업원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을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법률 규정을 좀 물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5페이지. 자, 1분이면 끝납니다. 105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요? 있는데, 실체회사용으로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냥 종업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근 임직원이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밑에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용으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죠. 명목회사용으로 자산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고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하며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무슨 그 회계 처리하려고 구석탱이에다 본점 하나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점을 두거나 종업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명목회사형으로 회사의 자산운영은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고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하며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해마다 물어봅니다.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1월달부터 책이 나오면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뭐 할만하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간단히 언급하고 오늘 이제 금융론에서 전체적으로 쭉 알아봤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아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주 천재네, 천재. 딱 보니까 한 번에 딱 하시네. 자, 오늘 요 정도 하시고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